구겨진 얇은 담요 위에 웅크린 윤혜선이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 차라리 날 데리러 와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히 달려오는 구둣발 소리와 함께 철문 앞에 멈춘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곧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 은영이에요. 저 왔어요. 은영은 맨손으로 혜선을 부축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나가요. 경찰 2명이 주변을 확인하고 담요를 걸쳐 주었습니다. 혜선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선의 고통은 10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산 비흥항 여객터미널. 20년째 표를 팔아온 윤혜선은 이 항구의 살아있는 해도였습니다. 물때와 바람의 방향, 섬들 사이를 오가는 배편의 시간표를 장부처럼 외우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때 묻은 장부에는 단순한 숫자와 글자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파도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선은 젊은 시절을 남편과 함께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배를 타며 파도와 싸우는 선장이었습니다. 넉넉히진 않았지만 나름 만족하며 잔잔한 파도처럼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몇 년 전 암투병 후 사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큰 이익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잠시 부부는 합의하여 그 재산을 이제껏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살았던 살, 그대로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식으로 생긴 돈은 무려 현금 50억이었습니다. 그 큰 돈과 2층 주택 한 채는 그녀에겐 과분한 재산이었으며 바다로 흘려보내고 싶은 짐과도 같았지요. 아들만 이해해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항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들도 외롭지 않도록 돕고 싶었지요. 드디어 혜선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기고 현금 5억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현금 대부분을 바람길 상생기금이라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좋은 생각을 했어. 그날 저녁 식탁에서 혜선은 아들 윤진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는 해양 레저와 부동산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최근 확장 자금 압박으로 초조한 상태였지요. 혜선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돈을 기부하려고 해. 청년들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 간호도 지원하고 싶어서.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 젓가락이 짤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혜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사업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큰 돈의 사용처를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면 저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남한테 써요? 혜선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다 합의된 거야. 너도 잘 알잖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저녁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는 그의 사업 컨설턴트인 김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대표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만금 수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시세가 폭등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투자금을 넣으셔야 해요.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님이 잘 아시잖아요.
유리는 진우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탐욕이라는 거친 파도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믿는다는 컨설턴트의 달콤한 속삭임이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바다처럼 흐르게 하려는 혜선의 뜻과 그 흐름을 막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아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선은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 기부라고 생각했고 아들은 그녀의 계획을 막는 길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불안감을 유리는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지요. 진우는 어머니의 허무맹랑한 기부놀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은 무시한 채 당장 기부를 해버리진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자 분노를 넘어 공포감까지 들었습니다. 어림도 없지. 누구 마음대로 그 돈을 기부해. 엄마면 다야. 평생 불우이웃 도우며 살았으면 이젠 자식 인생을 돌볼 줄 알아야지. 미친 게 틀림없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가 빼앗아가는 것 같았죠. 기부, 젠장, 그 쓸데없는 기부는 절대 없을 겁니다.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돈이 넉넉히 있으면서도 이제껏 사업 자금을 핑계로 어머니에게 겨우 5억의 돈만 받았었다 생각하니 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 엄마 거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꿈 깨세요. 그 돈은 이제 제 돈입니다. 미친 소리나 하는 걸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 병 고치셔야죠? 진우는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위험한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고 이내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나야, 진우. 너희 작은아버지가 바람길 정신의료센터 운영한다고 했나? 진우는 친구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험한 결정 뒤의 실행은 생각보다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어색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죠. 어머니가 먼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돈을 넘긴다면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멈추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떠한 사과의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고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진우는 분노를 숨기며 어머니 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친구놈 작은아버지가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거기 종합검진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다네요. 특별히 친분 생각해서 할인도 해준다고 엄마 모시고 한번 오래요. 생각해보니까 엄마 늘 바쁘셔서 이제껏 제대로 된 검진도 못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며칠 전에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마음도 쓰이고요. 암튼 예약해뒀으니 같이 가요. 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혜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엄마와 아빠의 뜻을 이해해주기로 결정했구나. 혜선은 아들의 상냥한 말투에 찝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아들의 제안에 승낙했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혜선은 진우의 차를 타고 군산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응항에 익숙한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길로 접어들 무렵 새만금 바람길 정신의료센터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우야, 종합검진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긴 병원 이름이 좀 특이하네.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병원이 정신건강검진으로 유명해서 그래요.
스트레스 검사도 같이 해주는 곳이라서요. 요즘 힘드셨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해서는 진우의 말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마저 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 건물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매끈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직원들은 미소로 혜선을 맞이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진을 하기 전 소지품은 잠시 저희가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혜선은 순순히 소지품을 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자유를 앗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미리 준비해온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혜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잠시 뒤 모든 외부 연락이 차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병동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복도가 똑같이 생겨서 마치 미로 같았죠. 혜선은 안내에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얇은 이불과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종합검진병실치고는 좀 이상하네요.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간호사는 사무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검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은 좀 쉬세요. 비타민 투약해 드릴게요. 혜선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주사기로 비타민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이라고 말했던 주사에 의해 혜선의 눈이 곧 감기고 말았습니다. 5일째 과도한 안정제로 인해 혜선의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통제, 과도한 약들, 부당함을 언급했던 이틀 전 태어나 처음으로 손과 발이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로 병원의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이 아닌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모든 건 아들의 결정이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불법의 희생양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자 혜선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우가 나를 정신병원에 꿈이라고 생각될 만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할수록 더 강압적인 방식이 혜선에게 돌아왔습니다. 손과 발엔 멍자국이 생겼고 소란으로 인해 캄캄한 독방에 갇혔을 땐 공포로 벽을 긁어 손톱에 피가 났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끔찍한 상황 속에 절망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혜선은 많은 알약들을 입에 모두 털어놓고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침대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는 방을 나갔고 그녀는 입에 있던 약들을 뱉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약들을 계속 복용한다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겠지. 혜선은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어 병원의 동선을 다시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의 회전각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야간 교대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불가능한 기대를 접고 다시 절망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은영? 명찰의 이름이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영은 혜선의 손목에 난 멍 자국을 보며 눈빛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혜선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짧은 순간 혜선은 은영의 눈에서 낯익은 빛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혜선은 자신의 과거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습니다. 간호사 은영은 이혼한 부모님과 떨어져 6살 때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늘 배가 고팠고 교복 살 돈이 없어 주변에서 얻어온 교복은 낡아 늘 부끄러웠습니다. 은영의 집은 혜선의 옆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혜선이 은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은영아. 밥을 굶고 다니면 못 써. 그녀는 큼직한 쌀자루를 건네고 밑반찬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놓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혜선은 인자한 미소로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은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영의 낡은 운동화와 작은 몸에 꽉 끼는 교복을 보고는 교복값과 생활비를 봉투에 담아 외할머니에게 건네기도 했죠.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이 정신병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저 옆집에 살던 은영이에요.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혜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그토록 소중한 은인과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혜선임을 확신하자 혜선의 간호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서야 계획을 이룰 수 있었죠. 그렇게 만나길 고대하던 아주머니와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자리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지만 이곳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무서운 곳인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만 어느 정도 모인다면 최대한 빨리 이곳을 그만둘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걸 알려주듯 혜선의 멍 자국과 손과 발의 피딱지, 눈 주위가 까맣게 물들어가는 얼굴. 은영은 혜선이 불법 감금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은영이? 김할머니 손녀. 내가? 맞아요, 아주머니. 그런데 여긴 왜? 은영아, 은영아 나 좀 살려주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이곳에 가뒀단다. 절박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인. 은영은 그게 무엇이든 도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아주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머니의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예요. 해서는 은영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죠. 은영은 저녁 시간에 다시 혜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져온 약은 다시 은영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메모지와 펜을 혜선에게 건넸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할 곳을 알려주세요. 급박한 은영의 말에 혜선은 정신을 가다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적었습니다. 사촌 동생이자 변호사인 박도아의 전화번호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떡집을 하는 아는 동생 정분자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혜선을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은영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혜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이 있어요. 안 그래도 병원 비리를 취재하고 있는데 제보 목적으로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했었는데 이제라도 그 기자에게 상황을 다 알려서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은 몰래 정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분자님이세요?
은영은 혜선이 지금 바람길 정신의료센터에 감금되어 있으며 아들이 아주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인 최도아 변호사에게도 연락해서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정분자는 은영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했는데 아들에 의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신에게 연락 한 번 안 할 언니가 아닌데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죠. 정분자는 놀란 마음으로 혜선의 사촌 동생인 최도아 변호사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분자에게서 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최도아 변호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선 누님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온화하며 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던 혜선 누님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20년 넘게 혜선과 자매처럼 지내온 정분자였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 변호사 은영이라는 아가씨가 연락했어. 자기가 지금 혜선 언니가 갇힌 병원에서 일한다고. 글쎄, 진우가 돈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언니가 메모지로 우리 연락처를 겨우 넘겼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지 뭐야. 도하는 정분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사업 자금 때문에 누님에게 손을 벌렸고 아들의 거듭된 사업, 실패를 지켜본 누님은 사업 확장에 돈을 더 넣는 것은 욕심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진우의 잦은 돈 요구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거운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하는 우선 은영이라는 간호사가 언급했던 기자 장지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도하 변호사입니다. 박은영 씨에게 전달받고 연락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은영 씨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바람길 정신의료센터에 누님분이 감금되셨다고요? 장지우 기자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제가 그 병원 비리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원장,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결탁해 멀쩡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죠. 지우는 혜선이 갇혀 있는 병원의 비리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도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혜선이 처한 상황이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선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박은영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리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만났습니다. 도하는 지우에게 정분자가 알려준 모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진우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컨설턴트 김유리라는 여자가 평소 그를 부추겼다는 사실까지.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벌인 악질적인 범죄고요. 도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은영 씨의 증언과 보내준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녹취 파일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지우의 눈은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불굴의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뿐이었습니다. 혜선의 메모와 은영의 증언,
그리고 기자의 추측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공조에 강제로 병원에 진입하려면 영장이 필요했고,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제가 혜선 씨 말고도 그쪽 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위장 취재를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도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감금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제가 변호사 신분으로 정식 면회를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함부로 막지 못할 겁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그들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최도아 변호사는 바람길 정신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안락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혜선 환자분 면회하러 왔습니다. 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미소는 혜선이 느꼈던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셔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도아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사촌이자 법률 대리인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즉시 면회를 허락하십시오. 도아의 목소리는 로비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원장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저희 병원 규정상 환자 본인의 동의와 주보호자의 승인이 없이는 면회가 절대 불가합니다.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어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주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그가 찾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즉시 장지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면회 거부 그리고 위협. 이것이 그들의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지요. 혜선이 감금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아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내일 새벽 경찰과 함께 이 병원으로 들이닥칠 계획을 세우며 그는 혜선이 갇혀있는 병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반드시 그녀를 구해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영에게 메모를 전달한 이후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죠. 곧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은영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매번 낯선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들린 약통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알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선은 불안한 눈빛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먹는다면 정말 제정신을 잃을지도 몰라. 그녀는 은영의 도움을 기다리려면 정신을 온전히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선은 침대로 돌아가 약을 털어넣는 척했지만 이내 손바닥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혜선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이 떨려서. 하지만 간호사는 혜선의 손을 잡아 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께서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원장은 곧바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대표, 어머님께서 계속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는 우리도 관리가 힘들어서 5억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거든. 원장은 미끼를 던지듯 은근한 뉘앙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는 원장의 속셈을 알아차린 듯 피식 웃었습니다. 원장님, 약속드린 5억에서 5억을 더 드리죠. 어차피 상생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던 돈인데 그 돈을 병원 발전에 쓴다면 이것 또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원하시는 답변이라면 어머니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원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대표가 나를 믿어주니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 잘 쓰겠네. 원장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거대한 두 그림자가 혜선의 병실로 다가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었죠. 한 손에는 수갑이, 다른 한 손에는 검은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혜선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혜선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혜선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온몸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혜선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길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메아리처럼 텅 빈 공간을 헤매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혜선을 끌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혜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한참 내려간 후에야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기익, 묵직한 쇠붙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철문이 혜선을 집어삼킬 듯이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남자들은 혜선을 거친 힘으로 철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털썩? 혜선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철문이 닫히자 묵직한 쇠붙이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내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쿵,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혜선은 본능적으로 철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손톱으로 문을 긁고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어. 당장 이 문을 열어. 진우야, 엄마를 왜 여기 가두는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녀의 허망한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철문에 몸을 기댄 채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목은 쉬고 손바닥은 피범벅이 되고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죠. 혜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혜선은 숨을 쉬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문을 긁고 몸을 부딪히다 힘이 다 빠진 그녀는 절망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반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 차라리 날 데리러 와줘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복도에서 급히 달려오는 구둣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혜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 희망의 소리가 들리다니. 곧 문의 열쇠가 돌려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곧이어 묵직한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은영이에요. 저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나가요. 은영은 혜선에게 달려와 맨손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끌어안았습니다. 혜선의 사촌 도아도 함께였습니다. 누님, 아니, 세상에 사람을 이 지경이 되도록. 도아는 혜선의 처참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 2명이 혜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담요를 걸쳐 주었습니다. 혜선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발로 나갈게요. 감금된 지 10일 만에 혜선은 끔찍한 병원을 자신의 2발로 나섰습니다. 병원 전체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치고 도아와 지우 기자는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복도를 뛰어다녔고 일부 직원은 서류를 숨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원장은 침착함을 가장하며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저희 병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불법 감금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호받고 계셨습니다. 원장은 미리 준비해둔 허위 진료 기록을 내밀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기자는 즉시 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윤혜선 씨는 재산 때문에 강제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진우 씨와의 거래도 계좌를 통해 확인한 상태이고요.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테니 잘 아시겠죠.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은영의 활약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기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은영은 지하 2층의 비밀 창고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자들과 파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VIP 환자 기록이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혜선의 허위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감금 환자들의 기록, 그리고 원장과 진우가 나눈 금전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이 모든 문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빠짐없이 촬영했고 곧바로 경찰과 장지우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우 기자가 원장에게 말했던 확보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던 진우는 도아의 결연한 표정과 지우 기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오해야. 전부 오해라고. 진우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을 밀치고 달려나갔습니다. 이건 불법 감금이 아니야. 난 엄마를 걱정해서. 그의 외침은 텅 빈 로비에 허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한 명이 진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자 진우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당장 놓으라고. 그의 발악은 찰나에 끝났습니다. 곧이어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진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처참한 모습의 혜선이 구출되어 나오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획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는데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어머니를 직접 마주하게 되자 모든 감각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진우를 혜선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그저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배를 타며 거친 파도를 넘나들었던 혜선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폭풍보다 잔인하고 아픈 파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선은 정분자의 집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온몸을 떨었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의 조각들은 그녀를 맴돌았지만 정분자의 따뜻한 손길과 도화의 든든한 고호 그리고 은영의 진심 어린 위로는 그녀의 상처를 천천히 아물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혜선은 도화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우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님, 이대로 두면 진우는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아의 말에 혜선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아야, 죗값은 법이 판단하겠지만 아들의 죄는 결국 어미의 몫이기도 하잖아.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진우를 잘 못 키웠던 것 같아. 도아는 혜선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진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진우의 모습에 혜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그랬니? 진우야,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엄마를 아프게 하고 버릴 만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혜선은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혜선은 바람길 상생기금의 이사장이 되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 도아와 지우 기자가 재단 운영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은영은 간호사를 그만두고 재단에서 청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분자는 직접 담근 떡과 식혜를 매달 기금에 기부하며 혜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혜선은 이제 항구에서 표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파도처럼 거친 시련도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국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바람길 상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의 장학금이 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습니다.